네, 9월 한 달에 경제 이슈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크게 볼 때 국내외 금융 경제 이슈를 두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상인데요. 첫 번째는요, 환율이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서로가 연동되는 것이 바로 환율이라는 장치인데요. 자, 미국이 금리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 금리는 안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그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달러는 환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환전 수요는 많은데 우리 달러가 많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겠죠. 즉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에 1,200원, 1,300원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에 이익을 보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수출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즉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즉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는 미국으로 나가는 달러를 붙잡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환율 조작국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지금 고착화되는 분위기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물가 저금리가 세트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미국처럼 당연히 환율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단기적이지만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한국의 상황은 사상 최저금리가 맞습니다.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돈이 MMF라든가 또는 기업체의 어떤 그런 잉여자금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추가되지 않고. 그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이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형태 또는 중국의 어떤 그런 미국과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처신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 제재라든가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부동자금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즉 지금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시설 투자한다든가 또는 어떤 창업을 한다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말이죠. 가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쪽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10년 정도 부동산 특히 주택 경기가 썩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부동산의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 시세에 대해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했을 때 정부 정책이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8월 25일 날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랬을 때 가장 큰 핵심은요, 토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즉 주택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공급량이 줄으니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예 3일을 굶어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먹으니까 살은 빠지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끝나거나 4일째부터는 요요 현상으로 더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참 스마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잘 할 거로 이제 믿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지금 수급 관계 즉 공급이 줄고 수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가수요가 될 수도 있고 거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가격대가 상승으로 꿈틀댈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려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 크게 나눴을 때 인구가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인구라 봤을 때 한 2,500만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요. 다른 이제 나머지 인구가 지방권에 사는데 부동산 가격은 역시 인구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도 마찬가지 인구의 함수입니다만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경기도권 일부 지역은 많이 증가합니다. 제주도는 예외를 하고요. 그랬을 때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 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인구가
순증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인원이 뭐 전출 전입했더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분들이 빠져나가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이 서울로 볼 때도요,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 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자, 같은 서울이 아니라 뭐 은평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또 강동구라든가 강서구 다 차이가 납니다. 점점 이 지역 간의 차별화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움직이는 그런 가구 단위, 가구 개념. 한 집 식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형제가 많습니다. 막 5남매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그러면 9명 식구가 한 집에 살죠. 방이 몇 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구거든요. 하지만 자녀 다 장성했습니다. 자녀 장성해가지고 다 독립했습니다. 5남매가. 5가구가 생기죠. 또 부모님이 이제 2분이니까 2인 가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생존에 계시다고 하면은 다른 시설에 가셨다. 그러면 노인 복지시설도 하는 가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구, 한 집이 7집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요가. 그랬을 때 기존의 아파트는 그 인구가 그 뭐 부모 자녀 이런 가구, 뭐 3인, 4인 이런 가구가 살았다고 보면 원투룸은 1, 2인 가구 사는 거죠. 따라서 절대적으로 아파트의 어떤 공급량보다 원투룸 공급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투룸 이런 오피스라든가 중앙복합 이런 시설물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개념이요. 초역세권 이런 데만 들어갑니다. 물론 뭐 시골 지역에 읍면단에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분양도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역세권, 특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또는 GTX, KTX 이렇게 좀 양호한 그런 교통 여건을 가진 지역에 일부 지역에만 원투룸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다는 거죠. 하지만 1, 2인 가구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요보다 원투룸에 거주하는 수요가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지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0.1% 정도만 증가율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부동산은 물가의 함수 아니겠습니까? 물가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물가는 1% 뭐 0.7%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기에 물가에 비해서 주택 매매나 전세 가격 지수가 더 약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안정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은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건설업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학군보다는, 왜냐면 아파트가 수요가 좀 줄을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이 더 독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원투룸에 살 수 있거든요. 투룸 같은 데 살 수 있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리고 학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없다. 신혼부부인데 또는 독신주의자 이런 분들은 학교 옆에 이사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옆에 반드시 아파트가 이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직군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테크노밸리가 이제는 첨단 이런 업종이죠. IT,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과거에 그 어떤 굴뚝이 연기되는 그런 공단 쪽보다는 이제는 도심, 특히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판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광교시라는 신도시도 이제 그 시내 그 어떤 광교 신도시 에어리 안에 테크노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서울로 보면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 보시면 옛날에 정말 30년, 40년 그때는 한참 그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첨단, 거의 그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직군 시대, 직장이 좋은 데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가구주 이런 분들이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 시설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곳이 이제 뜰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길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부동산 가격은요,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 관련 비과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조세 정책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주택이 그나마 좀 가격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여건 중에 하나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식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는 것을 나중에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먼 미래에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비과세라든가 절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 축소, 즉 강화된다면 정책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7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입니다. 경기 중에서 우리 소비자 경기를 가장 나타내는 것이 물가죠. 소비자 물가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를 회복했다가 다시 0.4%로 물론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뭐 은행 금리보다 낮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이 또 살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 즉 잘못하면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를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BSI 지수는 좀 내려갔고요. 근데 여전히 무역 수준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려 55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수출이 감소해서 불안한데 수출입이 더 감소해가지고 이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미래를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이제 제로가 되겠죠. 흑자가 멈추고 수출이 안 되니까. 하여 우리나라 수입은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석유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양이 있거든요. 이 양 이하로 수출이 떨어진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가운 것은요, 20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가 생겼다는 거죠. 계속 수출이 마이너스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난달에 수출이 살짝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론 이것이 대상승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횡보하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계속 수출이 하향 곡선 그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상승 무드로 전환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겠죠. 자, 주가시를 보겠습니다. 코스닥하고 다우존스는 좀 내렸고요. 나머지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 중에 4가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사실 영국이 유로존 이탈로 인한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좀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세계에 많은 그런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 정치인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유로존이 악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정화된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까지도 이탈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각각 다 쪼개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요 수출 시장이죠. 유로존이. 이 나라 전부 다 쪼개져 가지고 각자 전부 다 보호무역으로 간다고 치면 우리는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자, 금리입니다. 금리는 참 볼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특히 은행 최고금리는 2%가 안 되고 있고요. 최고금리입니다. 창원저축은행조차도 은행과 1% 정도 차이밖에 나고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전에 금리가 고금리 때는 상호저축은행이 은행 금리보다 3%포인트 이상 막 차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즉, 예금 수익으로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특히 대출 금리는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많이 내려가고 있죠.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은 1.32%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수익성 부동산 쪽에 온기가 넘어가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분양률이 좋아지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요,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112원, 즉 원달러 확률이 1달러에 1112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흑자가 자꾸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외환 보유가 증가하죠. 그래서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 근래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뭐 3,755억 달러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은 달러가 풍부하다는 거죠. 풍부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원화가 상승이 돼서, 가치 상승이 돼서 환율 숫자가 줄어드는, 즉 환율이 인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악재입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길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은요, 총통화입니다. M2. 총통화는 여전히 풍부한 상태로 있고요.
나머지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입니다. 자, 배럴당 두바이유가 42달러 정도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는 골드만삭스 같은데 그 어떤 투자은행에서 볼 때는요, 수년 전에 200달러 간다 이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 20달러까지 내려갔었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펙이라는 산유국들의 회의 이런 데서 일치를 못 보고 얘기하는 또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와 경쟁 이런 관계 때문에 혼조세인데 지금 낮은 상태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펙이라는 그런 기구에서 감산 합의를 잘하고 이행한다고 치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세일가스 업체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산유국들의 상당히 경쟁이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석유 채굴 그런 업체인데 이런 쪽이 사실 어려워지게 되면 또 이게 그 석유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 형태는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세계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산업 생산시설 돌리고 막 개발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석유의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국제 금시세는 약간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올라가다가 좀 멈추고 있는데 금시세는 생각보다 변동이 큽니다. 불확실성이. 따라서 뭐 금시에다가 뭐 올인에 투자한다 이런 것은 절대 저는 반대하고요. 만약에 금융 쪽에 많다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다고 했을 때 일부 한 10%나 20% 넘지 않게 이 정도를 대안 투자로 금물 투자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가와 전세가격 지수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 즉 전기 대비 0.1% 정도만 상승했다는 것은요. 물가도 못 따라가는 정도다. 그러니까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봤을 때는 곳에 따라 오르고 곳에 따라 내리고 이렇게 좀 양극화, 이렇게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